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으로 여야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을 놓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선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 이런 분을 계속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로 계속 남겨두겠다라는 것은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하고 이 정도 잘못해도 크게 난 문제가 안 되는구나라는 역사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요? 박범계 의원이 바라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과 양평 고속도로 논란 집중 분석합니다. 지난주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번 회동이 민주당이 갖는 의미를 포함해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두 사람 모두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다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하던데요. 이번 회동의 의미 어떻게 보는지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재명 당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께서 이제 만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요. 네. 서로 간의 한국 정치사, 특히 2023년 이 여름을 달구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검찰 독재 또 일방 독주 또 비리 의혹 등이 어떤 이슈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정치적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네. 그리고 분열하면, 그런 표현은 들어가 있지 않지만 분열하면 필망이다. 민주당이 실패한다라는 그러한 원칙론적인 어떤 공감대를 이뤘다는 것에 정치적 의미를 두겠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을 지적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가 주문하는 당 혁신은 무엇이라고 보는지요? 글쎄 제가 직접 들어보질 못해가지고 네. 그렇지만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귀국할 때 했던 일성과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우신 여러 의원들, 특히 윤영찬 문재인 정부에서 소통 수석을 한 윤영찬 의원의 그동안의 말들 이런 것을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 어찌됐든 윤석열 정권의 독주와 실정을 제대로 심판해낼 그러한 유능한 혁신정당, 도덕적인 측면도 물론이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민생위기라든지 경제위기라든지 또는 외교위기 또 안보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해낼 만한 유능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고 이낙연 전 대표는 생각을 하는 거 아닐까.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유능한 도덕성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달라는 주문이라고 저는 좋게 해석을 합니다. 네. 지난주 열린 국회 법사위가 화제가 됐습니다. 박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설전이 있었는데요. 여기 많이 들으셨죠? 예, 많이 듣고 많이 보고 그랬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 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법정 구속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네. 두 사안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검찰의 수사는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에서 수사의 정도와 수사의 상당성, 소위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 정치 탄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그 부인의 이화영 전 그 부지사를 대변하는 인권 탄압에 관한 절절한 편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본인의 자필 확인서 등으로 봤을 때 능히 공당이 민주당으로서는 인권 탄압을 강조할 수 있는 것인데 네. 그것을 한동훈 장관은 뭔가를 목표로 두고 뭔가 수사에 뭔가 중심을 두고 저는 그것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갖고 있는데 마치 저희들이 했던 것들이 사법방해다. 권한을 남용한 사법방해다라고 사법방해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그런 범죄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사법방해가
적용이 되려면 당해 사건의 참고인이거나 또는 증인에 대한 협박을 했거나 이런 경우인데 저희들이 거기에 적용되지 않는 거죠. 네. 한 1시간 가까이 수원지검에 머무른 거 가지고 사법방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뭔가 정치적 목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네. 사법처를 겨냥한 그런 목적을 견강부의 식으로 뭔가 만들기 위한 저는 유사 제품이다 이제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 물은 거는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고 국민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걱정하시고 지금은 더 걱정이 늘어난 소위 우리 김건희 여사와 둘러싼 또 최은순 씨 또 그 오빠들과 동생을 둘러싼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특히 네. 양평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이 합당한 설명이 되지 않고 원희룡 장관이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서라도 바꾸든지 아니면 설명을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백지화를 하고 충격요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저건 뭔가 있다. 네. 그런 지점을 법무부 장관, 일국의 공정과 가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물었는데 동문서답으로 죄를 물었는데 이를 답하니까 네. 저로서는 그것은 장관이 깃털만큼 가벼운 처사고 오로지 정권의 안전에만 생각을 두고 있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갖는 의구심과 걱정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는 장관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일가를 했죠.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이 이 전부지사 회의와 관련해서 이건 명백한 사법 방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러면 쌍방울그룹 대북 승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세요? 그날 법사위에 나오는 날 법사위에서 저를 비롯해 우리 법사위원들과 대면하기 직전에 네. 올 때마다 국회에 그 로텐다울 들어가기 직전에 현관 들어가기 직전에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인터뷰 내용이 점점 정치적으로 될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수원지검 방문 결국 가서 만나보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을 법에 있지도 않은 사법방해를 운운하면서 강력한 이렇게 비토를 하고 또 법사위에서 제가 물은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으로 얘기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를 강조하는 걸 보면 수사 목적에 특정한 뭔가 있다. 그것은 결국은 이 쌍방울 사건의 본질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1년 이상, 2년 이상 끌고 오고 있는 사법적인 어떤 처리를 위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검찰의 특수활동비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 측에서 총장 특활비는 수시로 사용할 수 있는 쌈짓돈이었다고 고발했는데요. 검찰 특활비 논란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특활비는 세 가지 논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첫째, 특활비가 우리나라 정보수사기관에 필요한 것이냐, 필요성 여부. 두 번째,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 특활비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균형 있게 편파적이지 않게 잘 사용할 것이냐. 세 번째, 어느 정도의 증빙을 그 사용 목적에 맞는 증빙을 어떻게 하느냐. 이 세 가지의 관점인데 지금은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사위원들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그걸 부정하는 의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보 수사 목적에 정말 긴밀하게 처리되는 그 비용의 항목에 맞도록 과연 이게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더 나가서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쓰여졌느냐. 한 달에 8억씩 썼다고 하는 그런 보도도 있습니다. 있을 때 제가 볼 때에 다른 걸 떠나서 특활비가 모든 검찰청에 정말 비례적이고 균형 있게 잘 집행이 됐느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또 뭐 임시적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게 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사용을 보면 청별로 좀 비례적으로 균형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지급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죠.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정부 여당은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이 탄핵 대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탄핵이 면죄부는 아니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이번 헌재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라는 게 있죠. 헌법재판이라는 게 우리 정은갑 앵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법원 1심, 2심, 3심 대법원으로 최종심이 되는 법원의 재판과는 다른 재판입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구성 자체가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과 다르고요. 그래서 정치적 재판기관이다라는 표현도 쓰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사회 동시대에 살아가는 소위 진보, 보수, 여야 또 시민사회를 망라한 그러한 여러 이해 집단들을 잘 조율하고 국민의 다수 의견들 그렇으면서도 소수 의견을 부정하지 않는 그러한 한목적인 재판을 하는 곳인데 과연 이번에 그 많은 159분이신가요? 그 유명을 달리한 정말 그 끔찍한 참사에 대해서 누구도 법률적 책임은 떠나서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는 이 상황을 우리 헌재가 면죄부를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특히 사후적으로 이상민 장관이 자기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했던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느니 뭐 또는 소방이나 경찰 인력을 더 배치해서도 못 막을 무슨 사고였다느니 뭐 이런 식의 얘기에 대해서 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강력하게 설사 탄핵을 시킬 만큼의 사안이 아니더라도 뭔가 후세의 경고와 책임을 묻기 위한 강력한 메시지는 남겨놨어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점에서 부족한 재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권이 이번 폭우 피해 책임을 두고도 지금 공방입니다. 민주당은 지난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다라는 입장이던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설령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대통령 거부권이 있잖아요. 대통령 거부권을 그렇게 쓰라는 것이 거부권이 아니거든요. 네. 그럼 국회의 다수결의 원리, 국회 다수당에 현존하는 지난 2020년에 치러졌던 총선거의 국민의 어떤 총의를 대통령께서 지금 거역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헌법 정신에 위반되는 거죠. 네. 정당 제도에 위반되는 거고. 그렇다면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이 건건마다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법률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간호사법처럼 저희들로서는 다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다. 재상정을 하겠다. 대통령의 이 독주에 대해서 네. 저희들은 물러설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이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앞세우고 국정조사 요구 권한을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한 배경은 무엇입니까? 양평고속도로에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네. 원희룡 장관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변경된 안이 잘못됐으면 원안으로 가면 되고 변경된 안이 맞는데 야당이 오해하고 있으면 진지하게 계속적으로 설득하면 되는 건데 백지화를 선언해 버렸습니다. 초기에. 네. 그래서 왜 백지화를 선언했느냐 물어보니까 충격요법이다. 누구에 대한 충격요법입니까? 국민에 대한 다수 국민들에 대해서 충격을 줘가지고 이 정부가 김건희 여사 패밀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노선 변경했다는 설명밖에 더 됩니까? 역설적으로. 그런 측면. 근데 더욱 중요한 거는 다른 구체적인 팩트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 노선 변경안에 양평군에서 최종 결재를 한 그 도시건설국장. 네. 그 사람이 현 양평군수가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서 일주일 만에 원포인트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이 누구냐? 공흥지구, 양평 공흥지구의 최은순 여사 그 ESIND라는 그 회사에 어마어마한 이익을 준 그 장본인으로서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네. 공문서 위조 혐의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그러면 이게 서로 소위 말해서 앞뒤 틀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물었고 그런 측면에 대해서 국민이 의문을 갖고 있고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 그럼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서 자신 있게 받아들여서 해명하면 될 일이지 저렇게 두려워하는 거 보면 저건 100% 뭐가 있다라는 네. 국민적 의혹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 혁신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민주당은 지금 1호 혁신안인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건을 단 것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결국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인 경우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의총 결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장관의 지난 법사위에서 저하고 강력하게 부딪히고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사법방해니 운운한 이유가 결국 그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재명 당대표께서 저 자신도 당원 또 국회의원의 한 명으로서 불체포 특권에 안주하지 않고 포기한다라는 그 진정성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네. 측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간상의 흐름을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휴가를 가는 휴가 피크 기간이고요. 그 뒤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의 소환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6일부터는 다시 임시회로 회기 중으로 돌아가거든요. 네. 그럼 결국 회기 중에 영장 청구일 가능성이 높은데 한다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시금석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혜롭게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거꾸로 저희들은 지금 바로 그 정당성의 문제, 이 영장 청구가 과연 정당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치열하게 저희들은 공방을 벌여야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공천 룰과 관련한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이제 공천룰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네, 이미 돼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뭐 정치부 오래 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략 공천을 어느 정도 할 것이며 어떠한 분들을 전략 공천의 대상으로 할 거냐. 그리고 뭐 일반적으로 공천룰 하면은 뭐 당원 50% 무슨 여론조사 50% 이렇게 하는데 그거 말고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그 정치 어떤 신진의 등장이라든지 세대 교체 이러한 큰 화두에 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결의해 나가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라는 네. 관점인데 그런 측면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두고 있는 거 아닌가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런저런 신당 얘기가 나옵니다. 네네네. 신당 창당이 총선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칠까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심판하는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되면 위기감을 갖는 한국의 보수층이 또 결집하고 상대적으로 진보층도 결집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양당의 정말 대회전이 내년 총선을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네. 지금 신당 이야기 같은 것들은 신당 이야기들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다. 현재로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실망한 중도무당층들이 꽤 늘어나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는 심판 선거가 갈 것이며 그와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대립구도 그리고 누가 더 혁신하고 누가 더 국민에게 어필하느냐의 경쟁으로 간다면 신당이 쓸 여지는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는 이제 심판론 말씀하셨는데 총선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몇 석으로 할까요? 예. 저는 과반수는 넘는다고 봅니다. 어느 쪽에서요? 민주당이 과반수는 당연히 넘는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일당이 된다 이런.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 정치적 공방으로 뜨거웠던 국회도 잠시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휴지기가 끝나고 나면 각 당마다 총선을 앞두고 공방이 더 치열해질 텐데요. 폭우 피해 등으로 씨름하는 민생에 전념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조로 친선 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발전시키기에 평양을 방문한 국방상 세력의 소위급 대장 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일각에서는 학생인권 조례가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됐다는 이런 자족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학생 인권 없는 조례가 없는 데가 더 예를 들면 교권 추락이 없었다라는 게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왜곡이라고 보는 겁니까? 학생 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학생 인권만 강조를 하면서 교권이 추락한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학생 인권과 교권이 이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또 학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 보더라도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도 행복하고 K 의원을 당대표로 밀겠다. 40명의 의원을 다 지금 하나의 뜻으로 모았다.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곧 나타날 거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전 비대위원님, 북한이 6.25 전쟁 정전 협정일 전승절 70주년을 맞아서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신형 무인기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공개를 했는데 평소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설주, 김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세요? 제가 이제 뭐 국방 외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좀 했어요. 전화해서 네. 전문가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그분들도 하시는 말씀이 북한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연속적인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네. 단 하나의 돌출적인 행동을 가지고서 얘기하기는 그건 쉽지 않다. 이런 전제 하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하는 게 이번 어떤 70주년 전승절은 그동안에 이제 북한이 소련이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는 주체의 국가다. 이런 걸 네. 강조해 왔잖아요. 그나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주체적으로 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세계가 과거의 냉전에서 그 탈냉전으로 갔다가 신냉전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의 상징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김주애나 이설주나 이런 분들이 안 나온 것은 러시아에서도 지금 국방장관이 왔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에서도 상무위원이 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아무리 독재 국가지만 자기 가족들, 더구나 어린애, 뭐 10살짜리 애를 데려다가 그 장소에 참석시키는 것은 그거는 아마 하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냉전의 시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근택 부원장님, 네. 이게 중국과 러시아 열병식에 고위직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게 북핵을 대놓고 두둔하겠다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뭐 새로운 무기라는 건 무인 전략 공격기와 무인 정찰기 정도 나왔습니다만 네. 우리가 항상 유의 있게 보는 게 ICBM이 결국 핵무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핵무기가 열병식에 대동했는데 중국 대표, 러시아 대표가 동시에 참여해서 환영의 박수를 보내줬거든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중국, 러시아가 물론 뭐 예전부터 북중로가 가깝긴 했습니다만 네. 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면서 약간 반작용으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과 러시아는 사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고 사실 지금 이 북한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이제 추가적인 제재는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동시에 참여해서 열병식에서 참여해서 박수를 보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위험성이 있냐면 북한 핵무기를 사실상 용인해 주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적인 제재는커녕 북한에 대한 제재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할 때도 러시아 측에서 우리가 북한 무기 지원해 주면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사실은 독자적인 물론 이제 공개적으로는 독자적인 개발이었고 물밑으로는 어떤 협상이 도와주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 군사 협력도 공개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네. 사실상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해주고 북한이 북중러와 이제 군사 협력을 이제 튼튼하게 맺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번 왔다 열병식은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혁 의원님, 일본 정부가요 올해 방위백서에서 최근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런 억지 주장을 지금 19년째 이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전향적인 움직임에도 일본은 크게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아무런 의미 없는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관료들도 일본 정부도 알아요. 독도는 한국 정부가 해방 이후에 지금 몇십 년, 70년 가까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쟁하지 않는 한은 우리의 실효적 지배를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동안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19년 전부터 분쟁 지역처럼 이제 논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관료들이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거 우리 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네. 것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희는 초치해서 야, 그거 사실이 아니다. 니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런 게 외교적인 그런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건데 네.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 없는 그리고 네. 이런 것들은 아마 양국 관계가 좋아진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독도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인데 민주당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너무 많이 양보해서 그런 건지 일본의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처럼 뭐 독도가 아무 문제가 아니고 의례적이다 그렇게 보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독도는 영토의 문제고 만약에 한일 간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다면 그건 분명히 독도 문제로 연유될 거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3자 변제 문제에 대해서 일본 측 의견을 들어줬고요. 그다음에 오염수 방류에서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지금 일본에 계속 양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수산물도 수입 금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인정수준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고 대부분 비판하고 있는 거 보면 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태도를 그어야 된다. 물론 뭐 조치하고 항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그런다. 이 정도로는 안 되고요.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된다. 네. 이 문제는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야 된다 봅니다. 네. 근데 그러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에 19년입니다. 이 정부에서만 한 게 아니에요. 뭐 그건 알고 있죠, 당연히.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에서 있었다고 마치 무슨 뭐 이것이 그 윤석열 정부의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분명히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것을 일본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거기다가 뭐 자기들 국민을 보냅니까? 아니면 글쎄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그냥 형식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한 적 없고요. 19년 동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의례적으로 요식적으로 하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여당은 이거 이재명 반탕용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그동안에 뭐 사실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그 국정조사가 이루어진 걸 봤지만 네. 저는 우리의 국정조사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몇 분 동안 이렇게 자기 발언을 계속하면서 상대방이 발언하려고 그러면 그만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그 증인 누구를 선택할 것이 채택할 것인가를 놓고 그거 갖고 삿바 싸움하다 거의 힘 다 빠지고 문제는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낸 게 과연 뭐가 있느냐. 역대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정말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국정조사도 그렇게 그 시끄럽게 얘기를 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나온 것 외에 단 한 가지라도 더 밝혀낸 게 있습니까? 네.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결국 그것도 이태원 국조도 그냥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후쿠시마도 좀 마찬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도 양평 고속도로도 그저 그 요구서 제출하고 그다음에 누구를 나와라 김건희 여사의 친척이 나와라 누구를 나와라 이렇게 떠들다가 결국은 공방만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나버릴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정치적인 모든 사안을 정치화하고 있는 그러한 단면이죠. 네. 이게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정치 공방으로 번지면서 이 고속도로는 어디로 가는 건지 이제 모를 지경이 됐는데 현 부원장님 이 재추진 논의는 언제쯤 이루어질지 좀 원희룡 장관은요 5월부터 치워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로 보세요? 뭐 야당이나 지금 이제 언론을 지칭하는 걸 보고 있습니다. 야당만 지칭한 건 아니죠.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의혹 제기는 이제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백지화 한 분이 백지화를 그냥 취소하면 돼요. 사실 뭐냐면 민주당이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이 고속도로를 추진하는 권한은 결국은 정부에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여당 정부 여당이 갖고 있는 건데 이거 민주당이 사과하면 추진한다. 자꾸 이제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엎질러진 물을 그냥 담으면 되는데 그에 대한 이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문제의 본질은 부동산이 있다고 봅니다. 땅. 결국은 땅을 거기에 갖고 있고 1만 2천 평을 고속도로가 휘인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임기 동안에는 뭐 개발을 안 한다든지 백지 신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질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건데 그 얘기는 지금 아무도 못 꺼내죠. 감히 그 얘기를 어떻게 꺼내겠습니까? 땅을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인데. 근데 사실은 공직자 문제는요. 우리 부동산도 처음에는 주식도 처음에 국회 백지 신탁 얘기 나왔을 때 말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기업 뭐 오너 이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관련 상임위 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공직에 있는 분들이 재산 증식과 공직에 있는 거를 동시에 이용하면 안 된다 이런 공감대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뭐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는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폭우 피해 책임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은 치열한데요. 김중혁 비대위원님, 정부가 오송 지하차도 침수 당시 경고음만 23번 울렸고 이게 인재 사고다 이렇게 결론 지었는데요. 어떤 점이 문제였다고 보세요? 아니 뭐 그때 그 박민구 국정상황실장 그 총리실에서 그 네, 국정실장이 네. 발표를 했지만 뭐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대표적으로 호우경보와 그 홍수경보가 계속 발령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됐던 거고 임시제방을 설치했는데 임시제방이 굉장히 허술했어요.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도 허술해서 이게 비가 이렇게 호우가 쏟아지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인지가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네. 그리고 그 감리단장이 여러 차례, 10차례나 전화를 걸었는데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경찰 같은 경우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엉뚱한 지역에 나가 있든가 그다음에 그 지역 궁평 2 지하차도에는 나가지도 않고 나갔다고 얘기를 했든가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총체적으로 상당한 문제점들이 있었다.
라고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요. 이걸 자꾸 정쟁화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윗사람 잘라라. 뭐 대통령이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태원 참사 때도 마찬가지지만 너무나 미스테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구청장은 왜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왜 경찰 용산서장은 그런 식의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정말 모두가 국민들이 의아해 하잖아요. 이번에 궁평사고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어떤 한 정권의 문제겠습니까? 네. 아니면은 뭐 어떤 그 몇몇 사람의 문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시스템이 부재하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이런 그 재난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소홀히 해왔는가라는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자꾸만 정쟁화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음에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의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야당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현 부원장님, 네. 정부가 오송지하차도 침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요. 행복청장, 충북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등에 대한 문책을 할 예정인데 이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이요. 이거 비겁한 세상이다. 왜 아랫사람들에게만 책임을 묻냐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태원 참사 때도 용산구청장, 용산서장까지는 책임을 물었지만 그 위에 서울경찰청장, 그다음에 경찰청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왜냐하면 부지사나 부시장은 이제 공무원입니다. 일반 공무원이거든요. 네. 임기가 있는 공무원, 임기가 아니라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늘공이 이제 파견되는 형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 이제 시장이나 아니면 도지사는 책임 없느냐? 특히 중북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먼저 간다고 뭔 일이 되느냐 이런 일까지 했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수사 의뢰까지는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수사 대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좀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를 삼는 겁니다. 저는 아마 유승민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하는 게 지금 일선 경찰에서도 왜 우리만 일선 부서들만 책임을 지우냐, 책임 있는 장관이라든지 청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왜 책임을 안 지우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을 지면 돼요. 지금 수사나든지 감사를 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결국은 선출직에 있는 분들은요. 법적인 책임보다 더 중요한 게 정치적인 책임입니다. 선거로 단출되는 데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단순히 법률적인 책임으로만 축소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용산 참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 지금 아마 오송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좀 다른 게요. 행복청장이 낮은 직위에 있는 분이 아닙니다. 충북 행정부지사, 청주부시장 이분들은 선출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출직이 아닌 최고위 직이에요. 네. 이건 정부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최고위 직인 겁니다. 나머지 예를 들면 충북지사에 대해서 이거 선출직으로 뽑힌 사람을 정부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제 그 전국 전현직 요사 3만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교권 추락의 원인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여당은 학생 인권 조례를 문제 삼고 있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학생 인권 조례를 이렇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학생들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아야 된다는 주장이 전혀 아니죠. 네. 문제는 뭐냐면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면서 정당하게 보호돼야 될 교사들의 인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10여 년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제가 교장 선생님 만났더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학생이 자고 있는데 깨울 수가 없대요. 네.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되고 그리고 아동 학대로 또 소송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교사, 학부모가 반복적으로 학교에다 혹은 교육청에다가 민원을 제시를 하고 그 괴롭힌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사들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잔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애들이 뭐 그 애 자는 거 보면서 뭐 다른 애도 자는데 나도 자야지 이런 식이 돼도 그거를 제재하거나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학생 인권 조례의 부정적 잘못된 측면들이 계속 강조돼 와서 제어되지 않은 상태가 계속 되어 왔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교사들이 이 땡볕에 나와갖고 자발적으로 수만 명이 나와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굽니까? 네. 현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그런 안도 얘기가 나오던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학생 인권 조례를 굉장히 악마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생 인권 조례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
6군데는 있고 11군데는 없습니다. 그럼 11군데의 시도에 있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잤을 때 깨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네. 실제로 지금 교권 신고 내용 나온 거 보면 지금 앞에 지금 방송에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학생인권 조례 있는 데서 더 적게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지 특정 지역의 현상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교사들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첫 번째 1번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들이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연락을 취한다는 겁니다. 민원도 제기하고 휴일에도 문의 제기하고, 그게 가장 크다. 그렇다 그러면 학부모들이 직접 학부모들한 교사한테 하지 말고 뭐 창구를 단위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교장 선생님한테 한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동학대법이 굉장히 어찌 보면 강화됐습니다. 지난번에 무조건 신고하면 조사해야 되고 무조건 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번에 아동학대 문제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신고도 많이 들어가면서 교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있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에 이제 학생생활기록부가 지금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결국 입시와 직결됩니다. 근데 학폭이 이게 논란이 커진 것이 결국은 학생생활기록부로 기재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네. 막기 위해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굉장히 제기하거든요. 그럼 이제 교사들이 그 소송을 응대해야 되는데, 만약에 교권 문제도 만약에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그러면 이런 소송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생활기록부 기재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제재할 수 있는, 저도 제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각 당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 부원장님, 여당에서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혜중 골프 논란과 관련해서 10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당내에서는 반복되는 잠룡의 순환사다 아니다, 홍준표 시장의 존재감만 더 커질 것이다,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상대당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제가 상대당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징계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세다. 그러니까 처음에 일단 사과하고 그다음에 뭐 수해 봉사를 하면은 좀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뭐 처벌을 할 때 보면 감경 요소가 있고 가중 요소가 있거든요. 감경 요소가 2개나 있었어요. 사과하고 수해 복구가 있었는데, 가중 요소는 아마 이제 과하 지역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건데 금방 또 삭제했거든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쓰다. 다른 분들이 아마 뭐 대부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10개월 그러면 이제 총선까지 좀 조용히 있어라 얘기하는 네. 건데, 오늘 보시니까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사자는 하이에나 떼가 물어뜯겨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네. 본인은 이제 사자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이제 하이에나 떼에 비유한 건데, 뭐 홍준표 대표가 시장이 이 당원권 정지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네. 어쨌든 본인의 존재감은 당내에서 계속 키우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뭐 나를 당에서 잡범 취급한다 그러면서 날 내치고 총선이 되겠느냐. 그 직후에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아직 3년이란 긴 시간이 있다. 3년의 언급의 의미를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남은 대선을 염두에 둔 아니, 언급인가요? 대구시장으로서 남은 기간이 3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3년 동안에 지금 비록 내가 조금 이렇게 공격을 받았지만 3년 동안 대구시장으로서 혁혁한 공을 세울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누구나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뭐 다 아는 얘기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동안에 우리 홍준표 시장님이 젊은 층으로부터 사이다, 홍카콜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은 지지를 그리고, 받으셨죠.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과감하게 그런 단어로 공격을 하거나 방어를 함으로써 사람들을 환호하게 하셨던 것들이 사실인데, 이번에는 좀 타격을 입으신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떤 발언 자체보다는 그 뭐랄까 언론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실망감을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본인이 바로 그걸 느끼자마자 이제 사과를 하고 사흘 연속 그 현장에 가서 뭐 수해 복구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런 뭐랄까 재기의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권 내 비윤계 대표 주자로 꼽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움직임 상당히 요즘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 전 대표는 여의도 재건축조합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고, 유 전 의원은 백지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총선을 염두에 두는 움직임으로 보시는가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네. 모든 정치인의 언행은 다 이제 총선에 가 있다고 봅니다. 다 총선을 네. 염두에 두는 걸 봐요. 어떤 행위를 하든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이제 좀 특이한 건 이거죠.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총선 나오겠다 했지 않습니까? 노원병에 나오겠다. 그러니까 노원병에 나오는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어느 당이 될지 모르겠다고 네. 얘기하는 것 같고, 근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 약간 관심 없는 것처럼 얘기하다가 백지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조금 바뀌었죠. 그렇죠. 기류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 건데 백지 상태라 그러면 내가 꼭 이 당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먼저 나가진 않겠지만 뭐 네. 공천을 신청해서 만약에 안 된다든지 밀어낸다든지 한다 그러면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네. 보이는데 결국은 이준석 지금 홍준표 시장은 본인이 징계를 받으면서라도 유승민은 끌어안고 가라고 얘기하는데 본심은 아마 이제 본인 생각하기도 당신들도 나처럼 될 거야 뭐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움직임에 대해서 장해찬 최고위원은 관심도 없다, 열심히들 하시라 이렇게 평가절하했는데요. 여권 총선 전략에 큰 영향 없는 겁니까? 글쎄요, 그 지금 그 이 전 대표가 내세운 그 유튜브 이름이 여의도 재건축 조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것은 국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재건축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들어가서 리모델링 하겠다, 바꿔놓겠다 이런 얘기니까 뭐 젊은이들의 패기로서 상당히 네.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내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 세 분이 이제 지난번에 같은 팀으로서 선화동인해서 이제 저 이준석 대표 빼고 저 두 분은 빠졌지만 같이 움직였던 분들이니까 저분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를 많이 내서 보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을 네. 해주시길 바라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낙연 전 대표 그제 만찬 회동 네. 가졌습니다. 두 사람은 한 목소리로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단결, 이낙연 전 대표는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이겨야 된다. 앞에서 뭐 박범기 의원 말씀처럼 정권 심판으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해야 승리한다. 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지금 현 대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통합이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당이 지금 혁신이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혁신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된다. 여기에 있는데 결국은 아마 공통점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네. 여기에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이번 회동을 두고 소문난 장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어울린다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뭐 저희 당만 그렇게 느끼는 것도 아닐 것 같고. 아니 도대체 그렇게 유명한 두 분이 만나는데 왜 그걸 비밀리에 만나야 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만나서 얘기하고 기자들 앞에서 두 분의 목소리로 야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그 공개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야지 다 지지자들도 야 저 두 분이 드디어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화학적인 결합까지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은 마지못해 이 책임을 그러니까 당신은 말이야 아무 노력도 안 했어. 당내 화합을 하기 위한 무슨 노력을 한 거야.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 위해서 서로 그냥 모인 거예요. 모여서 그 동상이몽을 가지고 다른 얘기들을 하신 것 같고 그냥 겉으로 드러날 때는 뭐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과연 이렇게 믿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현근택 부원장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 다음 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또 청구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당 안팎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일단은 뭐 수사가 지금 쌍방울 수사가 지금 1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정자동, 백현동 수사도 대선 시부터 하고 있었기 때문에 1년 이상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젠가 하지 않겠냐라는 건 대충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언제 할 거냐 그건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돈 500만 달러, 300만 달러 대납했다는 얘기는 저도 뭐 1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네. 뭐 증거, 물증을 얼마나 제시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물증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이화영 지사의 뭐 진술 번복 하나로 그게 쉽게 될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자동, 백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특혜줬다는 얘기 대선 때부터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안 되는 거 보면 대장동 사건도 한 1년 반 수사했는데 결국은 뭐 약간 배가 산으로 갔거든요. 이것도 네. 저는 뭐 그렇게 비슷하게 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김중혁 의원님, 네. 민주당 혁신위의 체포 동의안 기명 표결 제안에 이제 비명계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게 뭐 수박 색출쇼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난번에 그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24명인가 하는 자기 당 의원들을 이 사람들이 수박이다라고 얼굴을 붙여서 팜플렛을 막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그 해당 의원들은 무수한 전화 테러, 전화 폭탄을 받았고 그다음에 각 지역에서도 그 다른 당원들로부터 손가락질과 공격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밀 투표를 해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를 유기명 그 공개 투표를 하겠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네. 무슨 뭐 인민재판하자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저는 저런 발상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고 이재명 대표가 냉큼 그걸 받아갖고 맞습니다. 이걸 빨리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속내도 너무 뻔해 보이고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국민들이 그거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결론이 난 겁니까? 뭐 결론하지 않는데 근데 이 네.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명 투표해야 된다는 얘기는 방송이나 언론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무슨 얘기를. 근데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다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는 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은 안 돼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대국민 거짓말 자료 공개 쇼에 불과하다. 원희룡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성과 상식으로 문답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정치적인 목적, 왜냐하면 거짓 선동으로 그동안 여러 번 재미를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는구나. 왜 거기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뭐 잘못됐니? 누가 과장에 어떻게 변경했니? 그 쓸데없는 어떤 그런 논쟁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정인 게이트, 특정인 로드로 몰고 가는 그 오물이 우리 고속도로가 가야 될 길 앞에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간담회가 아니에요. 저는 주민인데 간담회 하신다라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주민들은 그래요. 국민의힘이든지 민주당이든지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오셔가지고 민주당 뭐 대동 건다 이런 식으로 보면은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다시 한번 좀 불쾌하거든요. 제발.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네. 대통령 지지율이 RN서치와 갤럽에서는 소폭 상승하고 리얼미터,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그룹에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한 주간의 대통령 지지율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최근 조사에서는 더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주 초반 조사는 수혜 대응이 좀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대통령 부정평가가 올라갔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보수층들이 좀 결집하면서 대통령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조금 올라간 큰 폭은 아닙니다. 네. 큰 폭이지만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제거했습니다.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인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인사가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올랐다 그래도 이게 오차 범위를 감안한다면 이게 올랐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고요.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의 경우는 국회에서 동의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 절차상으로 이제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그 김영호 통일부 장관 관련한 조사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근데 부적격 인사라는 의견이 52.7%고 적격이 24.4% 나왔습니다. 네. 지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의 인력 감축을 지금 15% 하고 그 조직을 지금 다 통폐합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이제 당선돼서 1년 반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통일부 조직을 바꾸고 인력을 줄이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중반이 다 돼가는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고 이런 것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배 수장님, 네. 장마로 피해를 입은 수해 이재민들 지금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국민 60% 가까이가 윤 대통령의 재난 대응에 50점 미만을 줬다고 하는데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과 지지율의 상관관계는 어떤가요? 그렇죠. 수해 대응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네. 수해 대응,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0점 이상 25점 미만, 상당히 부정적 평가죠. 높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75점 이상 또 100점 이하는 26.7%로 부정적 평가에 비하면은 낮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건 지난주 초반,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니까 이번 주로 계산한다면 지난주 초반에는 수해 대응에 따른 대통령 지지율 좀 큰 폭으로 하락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결과적으로는 임명됐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네. 이건 대체적으로 좀 선반영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의 특징은 인사를 어떻게 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부정적 평가로 별로 연결되지는 않는 네. 그런 추세를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장마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다른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네. 가운데 여론조사 공정의 조사에 따르면 4대강 보해체와 개방이 홍수 피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네요. 예. 관련이 있을 것이 56%고요. 없을 것이 이제 35% 나왔는데 사실 이게 조금 그 좀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국민들이 답변을 과연 알고서 했는지 아니면 느낌을 가지고 한 건지는 좀 제가 보기엔 후자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지역마다 호우의 상황의 피해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그 호우가 피해가 나기 전에 시민들의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면 이 보호 해체와 관련한 부분과 또 다른 의견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어떤 내용을 포커싱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보호 해체와 관련한 거는 이 그 댐과 관련한 문제인지 요거를 좀 정확하게 인과관계로 인식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소장님,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네. 통장 잔고 증명 위조 혐의로 법정 구속된 가운데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이 점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이거 지금 그 대체로 이제 양평 땅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비슷한 여론 흐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3.5 대 6 구조인데 이거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거의 비슷한 패턴이거든요. 특히 이번에 보면은 그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높게 나왔지만 오히려 무당파층에서 지금 높게 나와서 그 대통령이 이제 사과를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은 검토를 해야 되고 실제 또 그 민주당의 전 대표인 송영길 전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좀 대국민 사과는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배 수장님, 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건 사상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면서 서로 다른 셈법을 보이고 있는데 향후 전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서구 여야 간에 더 대치 국면이겠죠. 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런 최초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일 테고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또 관련 발언이 있었거든요. 장모 최은순 씨가 10원이라도 뭐 이익을 취한 게 뭐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걸 따져 묻겠다. 근데 이제 지금 법정 구속이 되는 그런 사태가 됐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 이전에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이런 경우에 대체적으로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측근 사태가 있으면 유감 표명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안 하고 있고 네. 또 이런 대통령의 태도가 앞으로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 때 지금 당장 큰 영향이 없을지라도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또 무당층,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더 흡수할 때는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것은 스페셜하게 궁금한 것은 그럼 배종찬 소장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 표명하겠나? 저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윤 대통령은 사과는 안 할 거예요. 네. 이 소장님. 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원희룡 장관이 전문가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해서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 재추진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일단 이게 여론하고 실제 이제 그 절차 그 과정을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네. 일단 백지화 자체도 그 장관이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데 백지화라는 그 여론의 시험대에 올려놨거든요. 그리고 다시 또 이거를 재추진하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바꿨어요. 근데 그 재추진과 관련한 여론조사가 전국 지표조사 MBS에서 7월 17일에서 19일 날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재추진, 그 어떤 노선이든지 재추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55% 나왔고요. 의혹이 있어서 백지화해야 된다가 25%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0%나 나왔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이 어떤 노선이든지 재추진이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다 그냥 일단 원래 하려고 했던 거니까 하라고 하는 의견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네. 요거를 다시 한번
원안대로 할 거냐 아니면 수정안으로 할 거냐라고 하면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또 이걸 지금 양평 군민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고속도로 자체가 원래 왜 만들었는지, 왜 만들려고 했는지에 따라서 여론과는 좀 다르게 국책 사업으로서의 판단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배 소장님, 네.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에 대해서 예.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반발하는데 만약에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국정조사가 이뤄질 경우에 여야 득실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엉뚱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국민만 불행이다. 왜냐하면 국정조사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순항이면 여당이 상당히 부담일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고 이러면은 여당으로서는 또 원희룡 장관으로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부담을 안을 수가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전개되는 걸 보면 민주당에서도 특별한 확실한 스모킹 건이 없습니다. 이러면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이 국회에서 의결돼서 이게 난항이 될 거예요. 그러면 난항이 되면 이게 여론이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중도층도 그렇고 충청 쪽도, 충청은 더군다나 이번 직접적인 이해관계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럼 충청도 애매해지고 또 50대도 어느 한쪽으로 하기 애매해집니다. 결국 뭐냐, 이게 자꾸 시끄러지다 보니까 양서면이냐 강서면이냐 이게 고속도로 추진 이 속도만 좀 늦어집니다. 그럼 네. 결국 피해 입는 것은 양평군 주민도 있고 하남 주민도 있고 남광주, 경기도 남광주입니다. 남광주 주민도 있고 결국 주민과 국민만 불행해지는 거죠. 네. 이 소장님, 민간인 풍수 지리가 대통령 관저 선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보니까 부적절한 국정 개입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58.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봐야 합니까? 예, 이거는 좀 미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언론에 관심을 받는 그런 어떤 중요도가 있는 사안이냐, 그건 조금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부적절한 국정 개입을 민간인 풍수지리가가 했다라는 의견이 60%에 가까우니까 이거는 아까 그 대통령이 그 장모권으로 사과해야 된다라는 여론 가진 비슷한 흐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중도층하고 무당파층에서는 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더 높아지더라고요. 지금 무당파층에서는 62.4%나 부적절하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번에 좀 조사 특징이 미디어 토마토 조사 특징이 무당파층이 조금 강성 어떤 그 기류를 중도층보다 더 보이고 있다라는 좀 특징이 있었고 어쨌든 이 민간 풍수지리가의 그 조언에 의해서 영빈관은 그대로 있지만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이냐 네. 이게 되게 핵심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 모든 언론들이 집중해서 다루기에는 너무 좀 내용이 좀 추상적인 내용이어서 좀 네. 그거는 어렵게 보여집니다. 정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배 수장님, 당 지지율이 이게 조사 기관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민주당 지지율이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뭐 한 50% 육박하는 국민의힘은 크게 앞서는데 갤럽 조사에서는 29%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 흐름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대체로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닌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자동응답 조사 또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고 네, 너무 들쑥날쑥. 또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해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고 또 민주당 지지율이 또 상당히 낮으니까 많은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이 못 믿겠다 여론조사 배종찬 소장이 그렇게 이야기 설명 열심히 적극적으로 머리카락 세워서 하는데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데 오늘 그냥 제가 한 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고관여층 그러니까 정치에 적극적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 이거는 이념 성향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보가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나 또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게 고관여층. 고관여층은 주로 어떻게 작동되느냐?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비슷하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부정평가를 안고서 높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일반적인 전화 면접 조사에서는 무응답 비율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굳이 민주당 쪽으로 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갤럽 조사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9%로 낮은 결과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민주당이 이 부분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높게 나오는 조사를 보고 그래? 총선은 우리가 유리한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갤럽 조사에서 한국 갤럽 같은 전화 면접 조사, 면접원이 보는 조사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는 것은 정작 선거에서 민주당을 응원하러 나가는 사람의 비율이 썩 높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의 이 관건은 뭐냐? 어쨌거나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무당층을 더 끌어들이는 파격적인 조치를 취해서 무당, 중도, MZ세대 이를 얼마나 흡수하느냐가 선거의 가장 중요한 승부수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짧게 덧붙이면은 지금 무당파층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다음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투표율, 어느 쪽이 더 투표를 하러 많이 나가느냐 이 문제하고 결집도 문제겠죠. 결집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당파층 문제는 이번 조사들을 보면은 민주당 성향의 성향 사람들이 좀 무당파로 많이 빠져져 나와 있다라는 흐름이 조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소장님,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만찬 회동을 했습니다. 네. 두 사람의 회동이 민주당 내 친명계, 비명계 지지층 이 갈등을 봉합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여당에서 나온 논평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만남 자체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이제 발표를 한 건데요. 어쨌든 두 분이 만났을 때 지지층의 지금 이제 결합이 좀 단합이 이루어질 거냐인데 두 분이 만났는데 서로 얘기가 약간 다르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네. 그 총선을 향해서 이재명 대표는 단합을 얘기했고요. 이 이낙연 전 대표는 그 혁신을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가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지지층이 보는 것과 좀 약간의 시각차가 있는 걸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만남 자체가 당장 그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을 가져오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네. 좀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 민주당이요 정당한 영장 청구의 경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 적절한 의결이다라는 응답에 비해서 이게 뭐 적절하지 못한 의결이다 이게 높은 것으로 그렇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의 제1호 쇄신안이거든요. 그런데 조건부로 결의가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45.4%, 적절하다가 36.6입니다. 그럼 적절한 의견은 대체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큼 나왔는데 무당층에서 화끈하게 지금 동의를 못 해주고 공감을 못 해준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민주당이 아까 제가 무당층을 끌어들여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과 뱅크에서도 기억이 났을 때 이때 중요한 게 삼격이다. 민주당이. 삼격인데 하나는 파격, 그다음에 정격,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격. 그러니까 이걸 조건부를 달면 안 돼요. 조건부를 내려놓고 전면 불체포 특권 포기 이러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 소장님, 홍준표 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윤리로부터 당원권 정지 10개월 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네. 이를 두고 당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정치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세요? 일단은 이제 저는 정치적 타격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그 정치적인 생명, 그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생명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크게 타격을 받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국내임 안에서는 차기 대선 후보군들이 여러 명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좀 잠행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오늘 그 홍준표 그 시장이 SNS에 얘기한 거를 보면은 힘을 합쳐도 어려운 판에 나를 내치고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냐 이런 아주 가시도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홍준표 시장이 대구시장인데 대구 지역에서 그 박근혜 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출마를 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홍준표 시장하고 뭔가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당내에 여러 계파가 있는데 상당히 그 전체적인 선거를 이제 이끌어야 될 그 윤핵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목소리들을 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배 소장님,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예.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네. 비윤계 인사들의 행보를 어떻게 보시고 또 내년 총선에서 비윤계 인사들의 영향력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교두보를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신당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절박한 상황일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당 내에서 뭐 공천을 받고 이러기는 어려워 보여요. 현실적으로. 이 계파 싸움도 있을 테고 친윤이나 비윤 사이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신당을 만들었을 때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파괴력이 있을까? 저는 전제 조건이 붙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구심점이 견고하냐. 그러니까 네. 유승민 전 의원 이상의 구심점이 확보될 때, 그 다음에 정책은 민생, 청년, 여성에 대한 화끈한 정책이 나올 때, 네. 마지막으로 후보자들은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을 때, 그러니까 이른바 친윤 범위 이상의 기존의 이 후보자들하고 양당의 후보자들하고 좀 구분될 수 있는 제3세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다 끌어모을 때, 후보자들로 지역구에 출마할 사람들로 또 비례대표 후보로 이렇게 모을 때는 정의당 이상의 3당 정도는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의석수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모은다면 가능한데, 그리고 정책을 민생, 여성, 청년 정말 파격적인 정책 내세울 때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냐. 네. 이 소장님. 네. 코인 투자 논란 관련해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두고 지금 본격 심사에 들어갔는데요. 네. 여론조사를 보면 제명 권고 징계가 적절했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오는데 네. 이게 징계안 심사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은 이게 저는 징계안을 처리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네. 징계안을 처리하려면은 지금 심사자문위원회에서도 좀 과반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게 또 국회 본회의에 가서 거의 200명, 3분의 2 제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지 이게 이제 제적이 되는 거거든요. 제명이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이 절차가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도 지금 같이 가상화폐 운영과 관련해서 윤리위원회에 지금 제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같이 처리하기에는 여권에서의 부담이 민주당 쪽의 부담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논의는 하겠지만 이게 제명 처리까지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여론하고 실제 이제 그 절차되는 과정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 여야 국회의원 중 네. 11명이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했습니다만 이게 유명무실하다 이런 비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왜 깔끔하게 정리가 안 됩니까? 그게 이게 왜 문제냐면 일단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이걸 해석하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코인은 정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다 코인이 꼬이게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큰 분노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 가지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여론이 점점 더 악화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국회 무용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독립적인 코인과 관련된 심사기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국회의원 본인만 하면 안 돼요.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까지 다 포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 또 장모, 장인어른까지 포함해서 돼야 되고, 세 번째는 이 이해 충돌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연령, 비연령 애매합니다. 네. 이 이해 충돌과 관련된 사항을 매우 구체화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국회에서 이번에도 어떤 이야기 하냐면 그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배치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상임위에 배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해 충돌이 없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상임위며 무관하게 전 분야에 걸쳐서 이해 충돌될 수 있다는 걸 매우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배 수장님, 일본 네. 정부가요 방위백서를 통해서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지금 19년째 되풀이하고 있는데 정부는 일본 공사 대리를 초치해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움직임을 보였잖아요. 예. 일본은 크게 변하지 않는 모습 같은데 이게 향후 한일 관계가 전국 상황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독도 이슈를 집어들 때 저는 이 관계가 또 전면 악화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네. 이번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 야마모토 공사가 초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이게 표정을 여러분들 관찰해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화면에 나올 수도 있는데 아주 심각해 보이지 않아요. 네. 그 이야기는 당연히 올 것이 왔구나. 백서가 나와서니까 나를 초치했겠지. 뭐 대사가 아니라 이제 총괄 공사, 야마모토 공사가 초치가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 이슈로 일본 이러면 우리 더 이상 이제 이야기 못해요 하는 부분을 꺼내들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막바지에 헬기로 독도를 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든 꺼내들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에서 윤 대통령이 독도를 끄집어내는 순간 독도
독도 가지고 일본 이래 이 순간 언제든지 관계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이 수장님, 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경남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응답자의 58.6%가 오염수 방류 시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 네. 윤 대통령이 자갈치장을 찾아서 현명한 국민은 괴담에 안 흘린다 이 점도 강조했잖아요. 네. 이 오염수 만약에 방류할 경우 정부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자갈치 시장 방문한 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습니다. 그 붕장어를 잡아서 들어 올렸는데 붕장어가 물었잖아요, 대통령을. 그래서 지금 이 그 영상에서는 굉장히 막 상인들도 환호를 하고 그랬지만 실제 여론은 지금 그 오염수 방류 시에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가 거의 60%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는 이건 당연히 지금 굉장히 큰 악재 요인입니다. 이게 수산물 실제로 이제 이게 방출이 될 경우에는 이 부정적인 여론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제에 주는 타격, 지역 경제에 주는 타격이 굉장히 커질 수 있죠. 네. 배 수장님, 북한이요 6.25 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는데요. 뭐 최근에 잇따른 이제 도발도 있고 북한의 움직임이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더 대결입니다. 이건 굉장히 네. 긴장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좌우로 쇼이구 이 러시아 국방상 또 중국의 고위 인사까지 참여를 했거든요. 그건 뭐냐? 바로 북정론은 특히 러시아에 공을 들였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봐라. 이렇게 우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까지 결집을 해서 남한에 최대한의 미국에 압박을 가하겠다. 일본에까지 압박을 가하겠다. 이걸 분명히 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한미일 8월 18일 정도로 예정돼 있습니까? 지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만나겠다. 참 좀 걱정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이해가 되는데 네. 그럼 언제쯤 이 긴장이 완화될까? 언제쯤 대화가 또 있을 수 있을까? 이건 도저히 보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국민들로서는 관심사가 되겠죠. 네. 이번 한 주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은 어떤 걸 염두에 두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지금 그 국회에서 국토위 현안 질의가 끝났는데 계속 지금 국토위는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추가적인 취재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의 양평 땅 고속도로 문제가 여전히 폭발적인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 수장님은 어떤 점을 특히 주목해 네, 보시나요? 두 가지를 추가하면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과 관련된 이슈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이화영 또 전 평화부지사와 관련된 부분도 재판 관련된 부분도 다가오는데 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초미의 여야 간의 논란과 또 집중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끝나고 끓는 지구의 시대가 도래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올해 7월이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이라는 세계 기상기구 WMO의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경고했습니다. 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이 이상 고온으로 들끓고 있고 우리나라도 때이른 7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기후 변화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지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끓는 지구는 지구 전체의 재앙으로 인간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 지도자들은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국민 개개인은 얼만큼 경각심을 갖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